코로나19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대단히 혼돈스러웠었는데 이제는 그런 혼돈 상황이 어느 정도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매크로 측면에서 봤을 때의 안정적인 국면을 넘어서 이제는 확장적인 국면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국내외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맞는 어떤 ETF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하는 시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의 고유선 센터장과 그 다음에 ETF 컨설팅 팀의 김도영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더운데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예, 열심히 더위와 싸우면서 시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요즘 ETF는 잘 되죠?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 해서 저도 열심히 힘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한번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코로나19 그리고 그 이후의 경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코로나19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상황에 따라서 생겼던 세상을 보면 언택트 세상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집단 면역에 들어가게 되면 언택트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이 될 텐데, 그게 이전의 세상과는 다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새로운 것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과 그리고 새로운 세상에서 만났던 것이 서로 합쳐지면서 네. 뭔가 다른 형태의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먼저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유선 센터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될 네.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개인적인 일상생활에서는 아마 이제 그 백신 접종이 50%를 넘어서면은 예, 코로나 이전에 이제 어떤 생활 패턴으로 많이 또 돌아가는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한 1년여 반 동안에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격리된 그런 생활들을 하면서 우리가 얻었던 것들은 뭐냐면은, 이렇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살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 그런 이제 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이제 극단적으로 저희 한 예를 보면은 저희는 예전에 이제 손님과 어떤 이제 투자 상담을 하거나 고객하고 투자 설명을 할 때는 직접 이제 택시 잡아 타고 그렇죠. 이제 네. 이랬는데 요즘에는 화상회의를 하면은 되게 서로 이제 편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저희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 인프라가 되게 잘 꾸며져 있고 이런 이제 사회이다 보니까 좀 더 우리의 일상생활이 효율적으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런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은 우리가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런 시스템 물류라든가 유통이라든가 그리고 이런 이제 화상회의를 하고 우리가 집안에서 잘 즐길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갖춰졌는데 좀 불행하게 선진국들은 그러지 못한 선진국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선진국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력이 상당히 강하지만은 전쟁에서 죽은 시민들 숫자보다 이번 코로나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숫자가 그렇죠. 더 압도적으로 예, 많습니다. 월남전보다 네. 훨씬 더 많고 아무튼 네. 하니까요. 그래서 군사력이 아무리 세봤자 이런 그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방역 체계가 허술할 경우에는 자국민을 지킬 수 없게 돼버렸구나라는 거를 절감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아무리 초강력한 이제 군사 무기가 있어도 휴지 하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예. 이런 이제 그 나라에 거의 전쟁이 난 것처럼 물류 대란이 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게 그동안 없었던 제조 기반, 물류 그리고 운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참 취약하구나라는 것들을 절감하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달러라는 기축통화가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위상이 많이 약해진 것 같다. 그렇죠. 왜냐하면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 달러화에 대한 의구심들이 요즘에 반영되고 있는 게 암호화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암호화폐도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뭘 기반으로 해서 이 가치를 산정하느냐 여기에 대한 논란들은 있지만은 그 시작은 그래도 기축통화인 달러가 저렇게 많이 찍혀 나오는 걸 보면은 사실 저 가치는 좀 훼손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좀 이렇게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디지털 화폐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크게 보면은 전 세계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갖고 갔던 큰 군사력, 에너지, 통화 이 부분들이 이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예. 선진국들은 자기네 내부적인 그런 시스템을 좀 체계를 정비하는 그런 계기로 가게 된 것 같고 금융시장은 조금 더 혼란스러워지는 네.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이 바뀔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그 개괄적인 거를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우선 이렇게 이제 가장 크게 바뀔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 무엇보다도 백신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백신의 전체적인 영향, 이 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저도 이제 촬영일 기준으로 이번 예. 주에 백신을 맞게 되는데요. 예. 예, 아무래도 저와 같이 이런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일상생활로 좀 빠르게 다가간다면은 뭐 억눌렸던 소비들이 지금도 뭐 미국을 중심으로 뭐 소비 지표도 심리가 개선이 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오늘 말씀드릴 섹터들, 특히 이제 경기 민감주라고 불리는 이런 섹터들이 주가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빠르게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기존에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좀 수순을 밟으면서 그런 소비 섹터라든지 경기 민감 섹터들, 뭐 말씀드릴 오늘 뭐 운송이나 철강 이런 섹터들이 아무래도 그 과거에 좀 눌렸던 것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국면이 오지 않을까, 예.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경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되고 이런 국면으로서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에 따른 또 리스크도 여러 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크게 얘기가 되고 있는 리스크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네. 부분이죠. 왜냐하면 당초에 이제 뭐 미국에서 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숫자들은 상당히 좀 높게 네.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나 상황이 움직이는 거를 봤을 때 시간이 지나면도 이게 그렇게 쉽게 내려갈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들이 굉장히 크고 네. 이게 가장 큰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이 물가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는 말씀하신 것처럼 백신 때문에 이제 소비라든가 경제 예. 활동은 다시 빠르게 회복이 될 거다라는 이런 기대, 그리고 돈도 많이 풀려 있다라는 부분인데, 문제는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에 발맞춰서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공급이 원활하게 안 된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는 주요 광산들, 칠레라든가 페루가 지난해도 남미 국가들이 코로나가 좀 극심하던 바람에 광산을 폐쇄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공급이 좀 차질을 많이 빚었고요. 예. 또 연초에는 뭐 미국도 한파가 닥치면서 원유 생산 차질을 빚고 또 수에즈 운하였죠. 물류 대란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게 또 이제 화물들이 잘 공급들이 안 되고, 예. 또 반도체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수요가 안 될 거야 하면서 주문들 이제를 너무 많이 줄여놓은 것들이 지금 또 하나의 생산 차질을 곳곳에서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생산 차질이 이 역시도 이제 백신 공급 확산 이제 이러면서 공장들도 조금씩 움직임들이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예. 페루나 칠레도 아직도 이 코로나로 인한 충격은 크지만은 광산만큼은 이번에는 셧다운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난해 이제 셧다운을 했더니 재정이 너무 많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좀 필수적인 산업에 대해서는 계속 가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공급 차질은 올해 한 여름, 초여름 정도까지는 좀 지속이 되었다가 이후에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역시도 금융시장에 많이 풀린 유동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적절한 가격보다 많이 올라가는 현상들, 이런 이제 가수요가 붙고 투기적 수요가 붙는 부분이 있는데,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히 차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인플레 우려는 진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 인플레 우려가 저희가 왜 물가를 걱정하느냐?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표를 하나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다 똑같은 물가 상승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과거에 2000년대 중후반에 물가가
급등했던 시기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중국이 세계 경제에 편입이 되면서 원자재를 거의 싹쓸이했던 시기입니다. 그렇죠. 뭐 공장 예, 예. 짓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요. 그리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유가 거의 이제 고갈된다. 예. 피크 오일 이론 등장하면서 유가 140불 예. 넘고 가고 30년밖에 안 남았다. 뭐 그런 거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막 급등했던 그런 상황이어서 그때는 그야말로 투기적 수요뿐만 아니라 실제 수요. 중국이 그 당시에 한 7년, 8년 동안에 8조 달러 정도를 투입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좀 주요 국가들이 인프라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돈들을 이제 다 합산해도 그 당시보다는 조금 못 미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만큼의 강력한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때는 미국의 고용률도 60%를 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미국의 고용률이 57%? 음. 이 정도 수준이어서 아직은 좀 더 고용시장이 회복할 룸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물가가 올라가는 게 2000년대 중후반보다는 2010년, 11년, 12년의 그때 모습이랑 비슷하다고 보는 게 금융위기 때문에 급락했던 물가가 예. 일단 반작용으로 좀 많이 오르는 부분이었고요. 고용시장은 그때도 안 좋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연준은 2000년대 초중반 그 10년, 15년까지는 계속 금리를 안 올리고 유지를 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단순히 물가만 보고 통화 정책을 빨리 긴축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다만 이제 금융시장이나 이런 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 올해 하반기 내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나 돈 줄일 수 있어? 늘리는 속도를 줄일 수도 있어? 네. 모기지 채권 덜 살 수 있어? 이런 신호들은 계속 보내면서 좀 시장의 내성을 키우는 그래서 인플레 기대도 좀 억제하는 그런 정책을 쓰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저효과가 사라지는 네. 대략 뭐 3분기 중반 내지 3분기 네, 후반 정도가 네. 되면 네. 그때는 이제 연준이 원래 생각했던 정도로서 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형태가 될 네. 거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네. 것이죠. 자, 저희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보시는 분들한테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요. 네. 거의 50% 정도가 인플레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진행을 해서 네. 좀 더 여쭤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인플레가 상당히 좀 3분기 넘어서 안정 국면에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네. 미국의 그 시장금리나 네. 그다음에 그 연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연준은 물가만 보진 않고 다른 자산 가격, 다른 실물 경제를 같이 보는데요. 저희는 이제 테이퍼링을 대부분 긴축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테이퍼링은 긴축 정책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돈을 지난달까지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씩 돈을 풀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800억 달러씩만 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여전히 풀기는 푸는데 푸는 속도를 줄여 나가는 거죠. 그리고 국채와 모기지 채권을 지금 사고 있는데 어떤 채권을 먼저 덜 살 거냐 이것도 되게 저희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사람들이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 민감한 이유는 시장 금리가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버릴 거를 걱정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근데 연준이 만약에 국채는 그냥 계속 사고 지금 미국 주택시장 과열인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중앙은행이 모기지 채권을 많이 모기지 사죠. 채권을 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으면 모기지 채권은 좀 덜 살게. 이런 정도 하면 부동산 시장은 조금 진정이 되고 국채는 그냥 사던 대로 살게. 라는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지만 예. 이렇게 이제 조합을 맞춰 나가면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은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없이 테이퍼링에 대한 고비들은 잘 넘길 수는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예. 근데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오랫동안 돈을 너무 오랫동안 풀고 너무 또 오랫동안 저금리로 유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서브프라임 위기의 어떤 배경 중에 하나가 경기는 2012년부터 막 좋아졌는데 금리는 2015년 말에 올랐습니다. 네. 거의 16년 내나 올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경제 체력은 물가를 올려도 될 정도였는데 물가를 계속 혹시나 하고 안 올린 거죠. 금리를 안 올린 거죠. 왜냐하면 금융기관들이 그때까지도 내상을 너무 깊게 입어서 예. 그 내상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줘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이게 또 서브프라임 위기도 이제 만들어지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다 예. 보니까
연준은 적절한 타이밍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저희는 좀 고용시장 좀 더 나아지고 백신 보급 좀 더 돼서 경제활동 정상화 되는 걸 보고 내년부터 조금 더 테이퍼링이나 긴축 정책, 네, 진짜 금리를 올리는 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조심스럽게 뭐 예측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테이퍼링에 대한 논쟁이 있는 하반기에는 시장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다. 약간 변동성이 커지는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변동성이 커지는 정도지 시장의 기조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네. 일은 없을 거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고요. 보고 있습니다. 또 리스크 중에 하나로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흥국 부분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이전에 신흥국 중에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인 브라질의 헤아라가 달러당 4.2헤알이었습니다. 이게 코로나19가 한참일 때 5.88헤알까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약세가 됐었고요. 아직까지도 5헤알 밑으로 내려오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제 신흥국에 대한 그 위험도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봤을 때에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신흥국들이 과연 이번 코로나19의 상황을 별다른 충격 없이 그리고 위험 없이 넘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흥국들의 경제는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어렵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예. 그냥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굳이 이제 선진국과 신흥국으로 두 개를 나눈다면은 분명 우리는 선진국은 좀 체력적으로 건강하게 예.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영양소가 예를 들어 건강이라 몸이라고 한다면은 신흥국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 뭐 한두 가지 정도는 또 부족하고 예. 많이 부족한 국가들은 그만큼 더 취약한 경제 환경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또 어려운 뭐 포스트 코로나고 미국이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테이퍼링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방향성의 큰 흐름에는 뭐 이견이 없다라고 본다면은 아무래도 과거 현상들을 봤을 때는 신흥국들이 미국의 어떤 금리 인상에는 아무래도 계속해서 좀 힘들었던 국면들이 많았었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렇죠. 예, 자본이 신흥국에 투자했던 자본들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돈들이 결국에는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거나 뭐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신흥국은 결국에는 지금도 성장이 잘 안 일어나고 현재 백신 보급도 잘 안 돼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돈까지 회수해 가면은 약간 이중고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뭐 분류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만 신흥국의 한 국가라고 본다면은 뭐 결국에는 신흥국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고 뭐 금융적으로 아니면 수출이나 특히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되는 나라지만 그런 좀 선별적으로 결국에는 흘러가지 않을까 하반기에는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듣게 됐던지 지금 경기 회복기로 들어가서 계속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주목받는 섹터를 뭘로 꼽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섹터를 제가 준비해 온 게 총 4가지인데요. 예. 앞 글자만 따서 운철건기라고 운철건기. 예, 그 예.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은 운송인 것 같고, 네, 철은 운송. 철강인 것 맞습니다. 같고, 예. 기는 건설. 건은 건설인 것 건설. 같고, 기는 기는 기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기계 장비 정확하게 센터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좀 짧게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또 운송이라고 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육해공이라고 모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송 지수, 저희 ETF에도 코덱스 운송이라는 ETF가 있는데요. 그 운송 지수 안에는 해운 그리고 육상 그리고 날아다니는 운송으로 항공 운송 그렇게 다 준비가 돼 종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으로는 현대상선이었죠, 과거에. HMM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래도 해운 쪽으로 많이 이제 주로 플레이를 하는 기업이 있고요. 예. 또 하나 뭐 페노션 이렇게 2가지 해운사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왜 제가 운송을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냐?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연초 이후로
해보니까 이제 운송 섹터가 가장 많이 네, 올랐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억눌렸던 글로벌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수요들이 또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물동량들이 조금 눌려 있었더라면 지금은 그 물동량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렇죠. 예, 컨테이너선에 대한 운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사를 찾아보면 과거에는 컨테이너선을 하나 뭐 중국에서 출발해서 뭐 미국을 갔다가 유럽을 갔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그 주기가 뭐 이 주기가 지금은 그거보다는 더 길어져 가지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컨테이너선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니까 예.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런 뭐 HMM이나 페노션 같이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으로 운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항공도 저희가 뭐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이나 뭐 아시아나 항공도 있고 뭐 그 제주항공이나 뭐 진에어들이 있지만 특히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항공 운송을 통해서 실적을 어느 정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좀 잘 극복을 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네. 그 주가들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런 운송 기업들이 좀 어느 정도에는 첫 번째로 이런 국면에서는 성과가 좀 좋았다. 예.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운송이 참 그렇게 따지면 참 좋은 기업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좋은 ETF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다음엔 철강일 것 같은데. 철강 네. 어떻습니까? 철강 가격을 살펴보시면 예. 미국하고 유럽에서 철강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근데 철강의 가장 많은 생산은 사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아시는 것처럼 약간 이제 환경 규제한다 이래가지고 생산을 앞으로 좀 조절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철강 가격도 계속해서 요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뭐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이 철강 관련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또 올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그 수요가 경기 회복 국면에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철강 역시 좀 좋아 보일 수 있는 섹터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이 건입니다. 맞습니다. 건설입니다. 건설은 사실 약간 저 개인적으로 애증의 산업인 것 같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예, 뭐 주식 사셨다가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아니 저는 뭐 부동산도 없고 예. 이제 뭐 주식도 있진 않지만 아,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건설업이 좀 너무 좀 그동안 소외받았던 업종이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건설업이 왜 소외받았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건설업들의 주가는 좀 부진했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 올해부터 해서 뭐 국내 분양 예정도 많고 뭐 이제 재개발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니즈들도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국면에서는 좀 올해도 건설이 상당히 한 섹터별로 했을 때는 뭐 30% 이상 좀 수익률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좀 수요가 뭐 앞으로 향후 지금보다 뭐 건설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 건설도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제 기입니다. 기죠. 예. 기계 장비는 세 가지 정도 섹터가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예. 먼저는 이제 요즘 완전 핫하다고 볼 수 있는 섹터인 예. 조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역시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원전 관련해서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기계장비 섹터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이제 조선업에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향후에 조선업에 대한 전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좀 이제 뭐 스터디를 해보면 환경 규제에 따라서 선박들도 이제 뭐 LNG 선이라든지 좀 이제 환경적으로 유효한 그런 선박들이 앞으로 필요하게 되고 뭐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규제들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선박에서 좀 하이엔드급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기 때문에 예. 마지막으로 기계 장비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ETF 괜찮은 섹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ETF를 투자하는 영역,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ETF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으시다면은 좀 뎁스 있는 스터디가 좀 안 되셨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가지 섹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운철 건기 이 섹터를 만약 기억을 잘 하신 다음에 미디어나 뉴스에서 이런 소식들이 잘 들리신다면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ETF들을 투자를 해보신다면은
쉽게 좀 편한 투자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ETF가 이제 산업별로 저희 코덱스 같은 경우에도 잘 다양하게 라인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날은 이제 운송 ETF 투자해보고 어떤 날은 또 기계 장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좀 재미있는 투자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다양한 분산 투자 효과도 누리시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는 ETF가 갖고 있는 장점이 투자 전략으로 이어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경기와 ETF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전략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삼성자산운용 리서치센터의 고유선 센터장 그리고 ETF 컨설팅 팀의 김도영 팀장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